남한보다. 오? 원래 한국보다 북한이 잘 맞아, 원래 나갔다고요? 잘 나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김일성이 했었던 굉장히 뻘짓 중에 하나가 우리가 따로 열 거야. 네? 올림픽? 네. 그 평양 세계 학생 축전. 김일성이가 많이 긁혔죠. 자존심이. 김일성이라고 표현하시. 저 이제 뭐 저 탈북했으니까 거인가리. 만약에 북한이 다 남한 땅 먹었다. 기었으면 우리가 다 북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반도가 있으면 국경을 초월한 명강의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서아입니다. 사랑과 자유를 찾아서 2020년도에 탈북해서 한국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2년 차 미국에서 온 감기 걸린 카메론입니다. 별로 안 반갑네요. 오래 한국에 살아도 한국 겨울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죠. 네, 힘들어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율리아입니다. 오늘 너무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해주실 분 왔는데요. 역사학자 김재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공부하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교수님 이 자리였잖아요. 여기서 찍었는데 조회수가 와 남달랐어요. 160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거에 두 배만 조금만 두 더. 배만 하면 돼요. 오늘. 두 배만. 그럼 320만.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두 분도 역사에 관심 좀 있으신가요? 제가 또 해외 캄보디아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오, 굉장히 인터내셔널하네요.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저희를 캄보디아 딱 내보내기 전에 교육을 해요. 캄보디아 나가서 주 고객이 남조선 손님인데 남조선 손님이 혹시 역사에 대해서 너희한테 질문을 하면은 거기서 반박도 하지 말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무반응. 교육을 해요. 무반응. 역사를 왜곡하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어차피 손님이랑 대화를 해봤자 얻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반응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그 정도로 역사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사람도 역사 지식이 부족한데 우리나라 역사가 짧으니까 역사에 대한 관심도 있나요, 캐머런 씨? 역사에 관심 많은데 잘 기억 못 해가지고 근데 들을 때마다 너무 흥미롭게 들어요. 제가 진짜 신기한 거 북한에서 오셨는데 말도 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약간 차이점도 많으니까 남한하고 북한 역사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과거를 해석할 때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오늘 얘기할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게 다른 것보다 북한은 그냥 사기예요. 강조하는 부분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강조하는 것대로만 해석을 해서 그게 이제 왜곡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 와, 이자 엄청 멋있네요. 우와. 갖고 오셨어요? 직접? 아니요. 왜 이런 거를 왕좌 같아요. 왕좌. 욕먹게 하려고 그러시는 오늘의 주제는 네. 잘 나가던 북한. 북한. 오, 왜 몰락했을까요? 남한보다. 오! 원래 한국보다 북한이 잘 맞아, 원래 나갔다고요? 잘 나갔어요. 아, 그래요? 잘 나간다가 쌀밥 정도 먹을만 했다. 이 정도는. 네, 쌀밥은 먹을만 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남한보다 잘 나갔던 북한 시절이 있었어요. 잠깐. 잠깐이 얼마? 일단 48년이 이제 둘 다 정부 수립이 되는 거니까 48년부터 1970년까지 한 20여 년 정도는 굉장히 오래.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뭔가 풍족한 생활을 했느냐 무슨 선진국이었냐 그거는 아니고 남한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북한 분 한 명 계시니까 북한 분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전 평양 주민. 고향이 평양인 남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북한에 사셨을 때 한국보다 잘 살았어요? 제가 평양에 살다 보니까 좀 그 세뇌 때문에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고 아, 세상에서? 세상에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뜬 거는 그 캄보디아에서 이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손님들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구나. 혼란스럽겠네요. 1위에서 완전 거의 꼴찌 약간
그래서 네, 북한에 가는 게 싫었어요. 그곳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사랑과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했습니다. 자유만 찾아온 게 아니라 사랑을 찾아왔다는데 왜 계속 사랑 얘기를 그 붙이시는 제가 거예요? 식당에서 남조선 선임과 눈이 맞아서 3층 지붕에서 떨어져서 탈북을 했어요. 아 진짜로요? 그분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인서를 좀 해주고 도와줘서 한국까지 오게 돼요. 지금 그분이랑 계속 만나고 계시는데 결혼하셨어요? 네.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불법으로 넘어서 라오스에 3개월 그리고 태국에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숨어 지내다가 탈북을 했어요. 그렇게 좀 많이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당연히 숨어 지내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 생활이 또 행복했어요. 돌아보면은 숨어 지냈지만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한에 와본 적 없고 그 인식은 뭐였어요? 북한에 있을 때 뭐 세계 1위인데 남한은 뭐 꼴찌 나라라고 교육했어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 명동에 가면 네. 미국 순사들 구두 닦기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 김미도 초콜릿하고 빌어먹고 사는 거. 빌어먹고 살고 거지가 득실득실하고 구두 닦기 하면 살아간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두렵고 가난하다 생각했는데 그 식당에서 한국 손님들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 치고는 너무나 여유로운 거예요. 생긴 것도 멀쩡하고 생긴 것도 멀쩡하고 30대라고 하는데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사람처럼 고생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러면 그렇게 못 산다고 들었던 남한에 왔을 때 뭐가 제일 놀랬어요? 들어오기 전에는 좀 환상을 가졌어요. K-드라마도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한국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네? 잘 사네? 저 정도로 다 여유롭게 사는 거 보면은 한국 가면은 집도 생기고 환상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딱 도착을 하니까 막 배달이나 또 어플 깔고 막 인증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놀랐지만 집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 이 말 아직까지 놀랐는데 북한이 잘 나갈 때 그러면 남한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였어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걸 당시에도 조사는 하긴 하거든요. 그걸 딱 기준으로 했을 때 60년대 한 130달러 정도.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은 100달러가 채 안 돼요. 오.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인 거죠. 와. 근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1.5배니까 뭐 그냥 조금 어느 정도 그냥 잘 살았겠구나 정도 싶은데 전체적인 어떤 삶의 질, 당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망가지기 전에 잠재력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남한에 비해서 더 많이 잘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해방됐을 때의 인프라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945년 이전에 일본이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을 공업화를 합니다. 공업화. 공장도 짓고 뭐 그런 인프라들을 이제 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군사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한 군수공업화를 했었던 거죠. 당시 일본이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을 공업화했었던 가장 중요했었던 이유는 만주와 중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업화예요. 그러면 어디 중심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북쪽입니다. 중국과 가까운 곳.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되어야 유리하잖아요. 공장들이 거의 다 북한 쪽에 있었어요. 오 진짜요.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한국말 좀 부족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선 전력이라는 표현 알아들으시겠어요? 전력? 전력. 전기! 네. 전기. 네네. 전기가 필요하죠. 일렉트로닉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력을 만드는 공장도 발전소들도 다 북한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 북쪽에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해방이 딱 됐는데 지금 당장 38선을 기준으로 전력 공장 이런 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면 서울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기가 돌아가지 않아요. 서울에도? 서울에도 전기가 돌아가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서울을 굴리는 전력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서부터 끌어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그렇게 멀리서? 그 정도로 인프라 차이가 났었던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무너진 것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재건이라는 표현도 어렵죠. 리빌딩을 하는 겁니다. 리빌딩. 새 출발을 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도움을 받을 거고, 근데 북한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동국권이라고 불리는 체코슬로바키아부터 해가지고 유고슬로바키아, 중국, 소련 이 모든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재건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재건하는 과정에서의 방식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당시 미국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발전보다는 안정. 어떤 사람은 전쟁 딱 끝난 다음에 한국의 상황을 보고 이거 정상적인 국가까지 올라오려면 100년 걸린다 그랬거든. 바로 뭔가 이렇게 발전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안정. 지금 당장의 어떤 그냥 균형만 맞춰주면 돼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원조만 해줍니다.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을 원조해주고 이 원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계획 같은 건 잘 없어요. 근데 소련과 중국과 그 동구권이 바라봤을 때의 북한은 다릅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남한과의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주의 진영보다 사회주의권이 이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이 상황을 김일성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약간 마케팅 쪽에서 그거 맞긴 해요. 마케팅이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면 나라의 이미지. 김일성이 이걸 잘 활용하려고 했었던 데는 이유도 있어요. 자, 전쟁을 먼저 시작한 건 북한입니다. 근데 전쟁이 이제는 휴전이 됐죠. 그럼 휴전이 된 상황은 이 전쟁을 시작하자고 했었던 사람들한테는 부담입니다. 왜냐면 이긴 전쟁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숙청 작업을 해요. 숙청 단어 좀 어렵네요. 모가지를 실제로 죽인 거는 아니고 정치적으로 너는 이제 아웃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김일성이 프레임을 한번 전환시켜줘야 돼요. 이제 전쟁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내가 큰 그림을 던져줄게. 그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었던 게 공업화입니다. 공장들을 막 때려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개발할 거고 발전할 거니까 여기에 우리는 모든 역량을 투입할 거야. 이 명목으로 소련도 가고 중국도 가고 동구권의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옵니다. 빌려요? 네, 돈을 빌려오고 빌려왔었던 돈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과는 경제적으로 차이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미국은 여기 안정만 하면 된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도움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돈이 돌게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경제력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확실히 더 잘 산 거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이때쯤. 근데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Top 그냥 three. 약간 top 3.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순위 매길 필요는 없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공업화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방향성. 이걸 처음부터 중화공업화로 나아가요. 쉽게 설명하면 군수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수 산업. 뭐 모든 것을 다 군수 산업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군수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 돈을 빌려왔거나 이랬었던 걸 여기에다가 이제 몰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균형 잡힌 어떤 경제 개발이 되기보다는 한쪽에 몰려있는 경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클 것 같고 두 번째는 국제 질서가 재편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컸었던 게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이후로는 196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데탕트라는 냉전 질서가 한번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이 찾아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국제 질서의 변화를 당시 김일성이 제대로 유연하게 요거를 대처하지 못합니다. 동서의 냉전 구도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있어요. 냉전 질서가 이런 식으로 완화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제국주의를 처단하는 가장 우리와 가까운 우군이었는데 저들은 왜 갑자기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지? 그럼 배신감이요. 그렇죠.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지원이 끊기는 거 아닌가? 거기에다가 중국과 소련은 원래 그냥 든든한 서로 간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갈등을 빚으면 북한 입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줄을 대야 되지? 뭐 이러한 또 고민들. 이러한 고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쯤에 북한이 선택하는 건 우리는 홀로 선다. 우리끼리 가겠다. 우리끼리 혼자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이제 빌려올 데도 없어요. 기존의 공업화의 방향성은 중화공업화 군수산업에만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북한이 이렇게까지 몰락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국내적인 문제냐 국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했었던 것의 문제를 놓고는 학술적으로는 서로 논쟁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졌었던 거죠. 이 분위기가 이제 1970년대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1980년대까지는 북한이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밥 먹고 산다는 거는 이제 배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쌀이 끊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무너지는 시점은 1990년대로 넘어가면 동구권이 무너지죠. 아, 유럽 쪽에요. 냉전이 해체됩니다. 독일이 통일하고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전환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럼 북한도 이제 선택을 해야죠. 우리는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 또다시 홀로서기를 결정하게 되면서 흔히 이른바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아주 힘든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90년쯤 되면. 이때는 이제 완벽하게 무너지는 시점. 북한이 선택하는 그 길, 아까 이제 쭉 설명드린 그 길에서 혼자서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주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딘가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평양 출신? 성형만이? 성향 많이 해서. 또 주체 사상만 놓고 얘기를 하면 이때부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압도적으로 북한 사회 전체를 그 어떠한 경쟁자도 없이 가져가게 되는,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 독재자. 시점, 독재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전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홀로서기를 결정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홀로 선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내부적으로도 그 얘기를 해야죠. 누구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김일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걸 사상적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일단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했었던 많은 그런 과정들은 아까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편중된 어떤 중화공업화, 외교적인 문제에서의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자꾸 실패를 하게 돼요. 모든 정책들이 좀 꼬여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했었던 굉장히 뻘짓 중에 하나가 1988년이 한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해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올림픽을 합니다. 예. 김일성이가 많이 긁혔죠. 자존심이. 김일성이라고 표현하시. 저 이제 저 탈북했으니까 그 인간이에요. 올림픽이 이제 서울에서 열리죠. 이때 IOC, 그러니까 올림픽을 주최하는 곳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선정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고야랑 서울이 붙었는데 나고야보다 준비가 좀 잘 돼 있었고 경기장이 이미 서울을 짓고 있었어요. 잠실에서 경기장 짓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했었던 것도 있었고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훌륭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주제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을 개최를 하는 여러 나라들 중에 분단을 겪은 나라가 이제 없었으니까 여기에서 하면 굉장히 평화적인 어떤 느낌을 주지 않을까? 라는 게 굉장히 좀 찐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1980년, 84년 올림픽은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라는 게 1980년이 모스크바, 1984년이 LA였는데 참가국이 둘 다 절반. 아, 진짜.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열렸을 때는 동구권만. 그래서 한국도 참여 안 합니다. 진짜요? 참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84년은 이제 동구권이 참가하지 않았었던 반쪽짜리였어요. 근데 88년을 서울에서 한다. 그러면 화합. 이제 동서가 하나 되어 화합하는 올림픽이야. 그러기에 서울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전까지 다 반쪽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분단 국가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동구권도 온다. 엄청나게 화합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 먼저 북한에 요청을 합니다. 같이 하자. 와, 같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 참가를 해라. 근데 그걸 다 거절합니다. 아이고. 그냥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로 열 거야. 올림픽?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평양 세계 학생 축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사실 올림픽도 원래 프로 선수들이 아니라 아마추어들이잖아요. 원래는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스포츠 대회를 한번 할 거야 라고 했어요. 동시에 하려고 해요. 동시에 열리지는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열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면서 이거를 또 준비하려면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는데 이제. 그리고 이름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올림픽은 영어라서 그런 거고 이거를 또 영어로 하면 또 다른 수도 있으니까. 자, 아까 80년, 84년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올림픽들
연속 3회, 4회 정도가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들이 다 적자였어요. 돈 못 벌고. 벌 수 없죠. 왜냐면 똑같이 인프라는 갖춰줘야 되는데 참가하는 나라들이 절반밖에 안 되면 시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다음 중계권도 절반만 팔려나가고 그러게요. 숙박하고 막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절반밖에 참가를 안 하니까 그 돈도 안 들고 이러니까 다 적자였어요. 그래서 88년 올림픽 때도 올림픽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나라가 서울이랑 나고야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과 메리트 일본밖에 없는 거. 없었던 거죠. 근데 88 올림픽은 다 같이 참가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도 올림픽 수준으로 세계대회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니까 경기장도 짓고 호텔도 짓고 모두 하고 해야겠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갔느냐? 안 갑니다. 소련이나 뭐 그런. 소련이나 그런 데서는 오는데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제 참가하지 않고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든 대회가 돼버려요. 이때가 1988년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미 1970년대로 들어가면서부터 북한이 위기를 맞았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안 들고 있는 나라였는데 88년에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서 더욱더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돈 많이 썼어요. 돈 많이 썼죠. 그래서 뭐 얼마나 격차가 벌어졌느냐 비교를 이제 할 수 있나요? 비교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로 치고 올라가느냐 이미 197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한국이 이때부터 중화학공업화를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60년대는 흔히 이제 경공업 중심이라고 한다면 1970년대 넘어가면 이제 중화학공업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1970년대 후반이 되면 한국의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중진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이해하시나요? 중진국? 후진국 말고. 선진국 거기 그 중간에. 사이 중간에. 이제 흔히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시점은 지났다. 개발도상국은 지났고 우리는 이제 중진국 정도 수준은 됐어. 3조 호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3조 호황? 삼조호황. 달러도 낮고 금리도 낮고 그다음에 유가가 낮고 기름이 쌉니다. 그런데 환율도 낮아요. 그러면 한국은 원래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수출할 수 있어. 수출이 엄청 잘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수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기름이잖아요. 기름 엄청 싸. 금리가 싸니까 뭘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때 한국 경제가 가장 전성기. 80년. 경제 성장률로만 놓고 보더라도 1980년대 이 3조 호황 때가 갑자기 이렇게 솟아요.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때부터는 사실 남북한의 경제 성장률 혹은 남북한의 어떤 경제 격차는 비교하기 힘든 수준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한국은 1인당 GDP로 하더라도 3만 5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미 1인당 GDP로는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 북한과의 어떤 경제 격차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네요. 올림픽가 진짜 상징적으로 약간 선을 긋고 우리는 앞서갔다 약간 보여준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 아까 얘기했던 거 전쟁도 진짜 중요했잖아요. 6.25 북한도 하자고 먼저 하고 이기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북한이 이겼어 전쟁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가 설명하기도 싫다. 없었겠죠. 이런 얘기를 근데 거의 막 부산까지 내려오고 그쵸. 이었으면 우리가 다 북한 사람인가요? 저는 미국 사람일 거예요. 북한 체험하는 거지. 살지. 일단 역사에서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거를 잘 질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당시의 시대적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북한의 모습으로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제가 전제 조건으로 달았잖아요. 김일성이 휴전이라고 하는 결과를 뒤엎는 과정에서 행했었던 어떤 정책들이라든지 남북한의 경쟁 구도에서 만들어지는 지도자의 어떤 그런 숭배,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숭배의 어떤 분위기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워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지운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이름이 뭐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어떤 짜증나. 노선으로 갔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모델되는 국가는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베트남 정도일 것 같아요. 아, 베트남. 배낭 정도 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비슷한 그렇죠. 사례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을 했느냐를 좀 보면 되는 건데 북한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어쨌든 한반도 안에서 하나의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나라가 딱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길이 좀 더 선택지가 다양해지겠죠. 왜냐면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미국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중국이랑도 미국이 네. 대화하고 있었으면. 새로운 어떤 길을 가자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북한과 같은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딱 잘라서 어떤 나라처럼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는 힘들겠지만 가장 그 모델로서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마 그냥 베트남 정도이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질 뻔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배울 때 막 3일 만에 이렇게 서울 막 정복하고 또 부산까지 너무 빠르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전쟁 이야기하면 진짜 이거는 막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황만 딱딱딱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전쟁 시작 전부터 남과 북은 서로 크고 작은 전투들을 합니다. 이미 크고 작은 전투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하고 마오쩌둥을 설득해서 전면전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전면전의 날짜가 1950년 6월 25일이었었던 거고요. 그때 전면전이 시작이 되고 3일 만에 이제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늘 제가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되게 빠른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요. 우와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어?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지금 강변북로 타고 자유로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개성까지 간다? 1시간이면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은 전쟁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고 많은 인력이 휴가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었고 전면전을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불시에 갑자기 쳐들어오는 적을 여기까지 1시간이면 내려올 수 있는 거리를 3일 정도 막았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대단한데? 보면은 국군이 잘 싸웠습니다. 국군이 오히려. 굉장히 잘 싸웠고요. 또 서울에서부터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시간이 보름 이상 걸리거든요. 경부고속도로 타면 3시간이면 내려오는데 네. 이거를 보름 이상 막은 거예요. 이것도 국군이 굉장히 중간중간 탁 잘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전쟁이 딱 하고 시작됐을 때 바로 미국한테 전화를 하죠. 바로 지금 군을 보내야 되는데 6.25 전쟁에 참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절차가 너무 많아요. 정부죠. 그렇죠. 의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의회에 안건을 올려야죠. 그럼 여야가 합의를 하고 여야가 합의가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다시 그럼 몇 명을 보낼까? 이런 것도 서로 막 조율하고 그다음에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설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다? 그럼 그때 전쟁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판단을 해야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유엔군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유엔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고 유엔군 참전으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 넘어야 될 허들이 있었어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원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다 합의해야 모두가 돼요. 이 이사회에 참가하는 모두가 전원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소련도 안전보장 이사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도박을 한번 걸어본 거죠. 근데 너무나도 럭키하게도 라키. 너무나도 럭키하게도 소련이 이때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요. 아예. 아예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투표 필요 없는 필요 거예요? 없죠. 오. 투표가 가능한 상황에서 했었던 사람 국가들의 전원 합의면 됩니다. 소련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전원 합의에 의해서 유엔군이 참전하는 거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빠르게 속도를 내야죠. 그래서 미국이 바로 이제 부산을 거쳐서 참전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유엔군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조금 늦었기 때문에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군이 쭉 하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낙동강이라면 여기까지 지금 다 차지를 하는 상황이었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병력은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가 이제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일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지도로 봤을 때 한 뼘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병력을 몰아놓고 내려오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엔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부터 유엔군이 계속 와요. 이렇게 국군이 막고 있었던 데서 유엔군이 계속 옵니다. 단단하게. 단단하게 포도알처럼 꽉
차여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를 전장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워커라는 사람인데 워커는 지금의 그 워커힐 호텔 그 워커예요. 그 워커예요? 오. 이 워커라고 하는 이 사령관이 대포를 계속 쏴요. 못 넘어오게. 그러니까 포도알을 뚫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선이 여기서 계속 고착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뚫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쳐버리면 인천.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메가더였었던 거고 메가더가 메가돌? 마카사. 아, 맥아르터. 맥아르터. 오케이.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을 돌아가면서 들어볼까요? MacArthur. 미국 발음이 메카서, 영국 발음은 마카사. 메카사. 큰 차이는 없네요. 네, 똑같아요. 아무튼 메가더가 이제 인천에 상륙 작전을 하게 되고 이쪽으로 서울을 수복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38선입니다. 38선이 중요한 이유는 국군과 유엔군이 전쟁이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니까. 저기까지만 가도 되는 거죠. 북한이 침략한 거잖아요. 그럼 침략하기 직전 상태로까지 돌아온 거잖아요. 38선이면. 그럼 여기서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어요. 판단해야죠.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우리가 유리한데. 유엔군과 국군이 보기에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사기도 올라갔고 지금 전황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하지만 우리 유엔군 처음에 만들 때 원래 상태로까지 복귀하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서로 논의를 했겠죠. 그때 국군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요. 오. 그게 10월 1일이거든요.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입니다. 오, 일부러 그 공격했던 날을 기념해요. 그래서 국군이 먼저 넘어가니까 그럼 유엔군도 따라서 그럼 같이 올라가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유엔 약간 철학에 있어서. 유연하게 행동했다라고 이제 그래서 유엔이에요. 유연하게. 여기가 문제가 됐었던 거. 유엔군이 38선을 넘어갈 거냐 말 거냐로 고민했었던 이유도 명확합니다. 넘어가면 불안해할 존재가 있거든요. 그 위에. 중국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참전하면은 중국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이미 되어 있었고 그러면 중국은 언제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38선을 넘었을 때 그 명분이 등장하는 거죠. 니네 넘었네? 그럼 어디까지 올라올 거야?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어? 근데 그게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 라고 해서 중공군이 10월 말부터 11월 초 무렵에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때가 또 전쟁이 완전히 또 뒤바뀌게 되는 다시 한번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빼앗겨요? 오. 그게 이제 일사후퇴라고 하는 1월 4일 전면적으로 중공군이 쫙 하고 내려오면서 한번 빼앗겼다가 다시 한번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1951년 7월 8월 요 무렵이 되면 지금 휴전선에서 대부분의 그 선은 정해져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지전, 고지를 놓고 누가 이 고지를 먹을 거냐를 놓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걸로 전선은 고착화가 됩니다. 그리고 고착화가 되는 1951년 7, 8월 무렵 때부터 이미 휴전협상은 시작이 됩니다. 휴전협상이 시작이 됐지만 휴전협상이 2년 가까이 가는 거예요. 휴전협상이 딜레이 됐었던 가장 큰 원인은 김일성. 김일성. 아니, 김일성이가 끌었대요. 사인을 안 해서. 그거는 사실 남한도 똑같았어요. 대한민국도 이제 이승만은 끝까지 사인을 하지 않았었죠. 가장 휴전협상이 지지부진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대라고 하면 하나는 전선. 자기가 고지를 유리하게 먹었을 때 도장 찍고 싶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때 가장 핵심적인 전투가 많이 벌어졌었던 곳이 지금의 철원. 백마고지. 네. 철원이 워낙 중요한 땅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중앙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쌀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를 먹고 싶었었던 북한이 여기를 넘어가면 휴전협상 시작하고 여기 또 잃어버리면 안 할 건데 하기도 하고 휴전협상 하는 과정이 서로 기싸움이에요. 어느 정도로 유치한 기싸움을 하냐면 휴전협상을 만약에 북한 지역에서 한다라고 하면 북한이 준비를 할 거잖아요. 의자를. 그러면 북한이 앉는 의자를 좀 더 높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의자를 갖다 놔요. 낮게 북한에. 만들고. 야, 그런데 유치해. 유엔군이 오는 의자는 거적대기를 해요. 낮게. 오늘도 우리 키싸움이에요?
제가 준비한 거 아니라니까. 아 그래요? 네네. 제작진과 기싸움인가요? 서로 백기를 들고 오기로 했어. 유엔군은 그래서 백기를 들고 들어가. 근데 북한은 백기가 없어. 북한이 그래요. 유엔이 이게 100기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항복을 했다 드디어. 그래서 100기를 들고 김일성 앞에서 항복을 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결과하는 그렇게 거예요. 포장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언론 보도를 하는 거죠. 뉴스를 그런 식으로 내요. 이런 식의 기싸움이 있었고 어떤 날은 서로 앉아 서로 눈만 봐요. 얘기 몇 안 시간 하고. 동안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기싸움하면 계속 눈만 보고. 먼저 눈 깜빡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닌데. 이런 식의 기싸움이 2년 동안 이어졌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런 그 고지 먹기. 그리고 사실 가장 더 중요했었던 건 이 두 번째 이유인데 그게 포로입니다. 포로. 포로 어떻게 포로? 할 건지. 포로. 뽀로로. 뽀로로. 포로로. 우리가 포로로까지 가게 됐죠. 큰 도움 됐잖아요. 잡은 사람. 전쟁 중에 적을 잡아. 이 포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의견이 달랐어요. 다르죠. 북한군은 북한군으로 잡힌 사람들은 다 북한으로 돌려달라. 물어보죠. 남한에서 이제 유엔군이 물어봐요. 북한으로 갈 거야? 아무도 북한으로 안 간다 그래. 오 진짜. 북한으로 그래요? 가기 싫다. 그때도?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잡혔었던 인민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북한이 전쟁하는 방식 때문에 잡힌 사람들인데 대전을 점령했어요. 대전에 있는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집을 해요. 싸우라고 북한 인민군복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 중에 북한군한테 징집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자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휴전할 거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저 대전에서 잡혔는데요? 대전 갈 건데요 하지 저 평양 갈 건데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모양이 빠지죠. 협상이 뭔가 실패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게 포로 협상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건 결정적입니다. 스탈린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빠르게 휴전 협상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1953년에 휴전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다 남한 땅 먹었다. 전쟁을 이었다. 유엔도 약간 계획 있지 않았어요? 약간 네네네. 대한민국 사람 어디 이민시킨 거? 전략이죠. 국제 질서의 전략상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거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어딘가. 어딘가. 왜냐면 냉전이 시작됐어요. 냉전 시작된 지 이제 5년 지났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맞붙은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근데 이걸 영국이랑 미국이랑 패배로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계속적으로 끌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졌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를 어딘가로는 이전을 해야 됐었던 거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 만들어진 지 2년 지났는데 이대로 끝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 정부 인사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낙동강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든 대안은 짜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정부를 이전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망명정부죠. 일종의 망명정부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막 디테일하게 있진 않았어요. 몇몇 후보지들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좋죠. 가까운 너무 가깝지 않을까요? 제주도에서 어떻게 다 같이 삽니까? 그래요. 그 많은 인구. 좀 작긴 하죠. 근데 제주도는 사실 망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수도가 이전되는 정도로 제주도에서 하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 요거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그때 장면이었거든요. 장면이랑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정부 인사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언급됐었던 내용이에요. 제주도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떠냐. 근데 제주도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죠. 일단 땅이 좁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식량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데로 한번 생각해보자. 두 번째로 나왔었던 후보지가 오키나와. 오키나와. 일본. 일본 땅? 이건 아마 강력하게 미국이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이때 일본에 있는 미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곳이 오키나와였었고 오키나와는 실제로 1970년대까지도 미국 땅입니다. 아. 네, 주1 미국
군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기도 해서 오키나와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얘기도 또 하나가 있었고, 세 번째 대안으로 나왔었던 건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면 자유진영의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류코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단 한국과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건 일본으로 가자였어요. 그냥 일본. 네.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거는 약간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흐지부지 되고, 하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그냥 잠깐 그냥 언급되다 말았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예 뒤로 빠져서 사이판 쪽으로 옮기자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사이판? 오, 사이판까지. 그때도 미국 사이판 더 땅이었죠? 작지 않나요? 제주도보다? 제주도보다 작죠. 그냥 이제 이거는 이제 언급만 됐었던 그냥 유사시에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이제 이것도 뭐 대만이나 오키나와랑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기 때문에 실체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급은 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와, 저희 오늘 진짜 다양한 얘기 했네요. 북한 이야기, 북한이 잘 나갔을 때 비교적, 그 다음에 6.25 전쟁까지 얘기했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뭐 저는 궁금한 거 아직도 너무 많아서 그냥 돈 내고 개인 과외. 그 저는 솔직히 제일 재밌었던 얘기는 이제 러브 스토리. 그 약간 그 산중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러거든. 아 이제 이거 끝나고 한잔 하시죠. 저희 더 얘기해요. 2시간을 떠들었는데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완전 몰입했잖아요. 아, 예. 본인도. 저는 이제 새로운 것도 많이 또 듣게 되어서 좀 놀라기도 하고. 근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 않아요? 북한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뭐 북한에서는 거의 다 거짓을 왜곡돼서 그렇죠. 가르쳐주니까. 세뇌 교육 많이 네, 그렇죠.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게 좀 짜증 나더라고요. 이제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의 그런 왜곡된 역사가 계속 떠오르니까 자다가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대답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아, 진짜 그 정도 세네. 그런 이제 6.25 전쟁 하면은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발끈하면서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저한테 갑자기 또 생각나서 말하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6.25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북침이라고 해요. 뭐 새벽에 뭐 4시에 남조선 괴뢰 더단과 그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이 우리의 그 발음도 약간 달라지시네. 약간 북한 뉴스처럼 발음이 나오시는구나. 야, 근데 그게 아직도 북한에서는 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6.25에 대한 그런 왜곡된 역사를 믿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전쟁 얘기했으니까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 뭐 북한도 그렇지만 남한은 더 그렇죠. 발전 너무 많이 해왔으니까 이 시대에 사는 거 너무 감사하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같이 모여서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